미국 증시는 많이 올라서 빠지고 가기보다는 버블의 형태로 수렴하고 빠질 가능성이 높다. S&P 500은 7,000포인트 이상을 안 쉬고 갈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해요. 기술주의 주도력이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24년 이제 9월이고 벌써 중순이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분기 딱 3개월 남았고 내년 시장을 앞두고 그럼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시는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코스피고 5천 가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종목이라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종목도 조금 더 큰 거는 그래도 섹터가 있는 거니까요. 종목을 제가 지금 애널리스트님 위원님한테 지금 와서 김 작가TV 오셨으니까 종목 좀 한 5개만 정확하게 좀 찍어주시고 목표가 좀 말할 수는 없잖아요.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섹터는 좀 어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실까요, 그러면? 아마 제 방송을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네. 종목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죠. 유명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저도 애초에 이야기들도- 드린 질문지에는 종목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럼요. 이거는 지금 국내 증시가 좋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을 찍는 것보다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두고 중요한 보십시오.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저희의 고객들의 핵심은 기관과 기업들인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끝난 내용들이거나 보고서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용기 있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들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많이 올라서 빠지고 가기보다는 버블의 형태로 수렴하고 빠질 가능성이 높다. S&P 500은 7,000포인트 이상을 안 쉬고 갈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해요. 엄청 위험한 이야기죠. 지금 왜냐하면 8, 9월이죠. 지금 이제 9월인데 네, 9월 중순. 8월, 9월은 계절적으로 좋았던 적이 없어요. 맞아요. 9월 안 좋다는 얘기 네, 많이 특히 9월은 특히 많이 빠지죠. 여기다가 관세에 대한 충격들이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을 흔들고 있고 거기다가 주가가 비싼 게 가장 큰 악재죠. 기술적인 부담도 부담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대세적으로는 맞을 것 같으니 8, 9월 쉬어갔다가 빠지면 사십시오. 그 얘기 되게 혹은 많이 들었어요. 조정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반대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8, 9월에 정말 쉬어가야 될 정도로 큰 위험이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당신이 시장이 바닥을 올해 하반기로 안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남들보다 비슷하게 바닥을 쌀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쉬지 않고 갈 것 같다. 그럼 너는 무슨 로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진짜 웃긴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8, 9월 쉰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조합은 기술주, 주도주의 기업 이익이 안 꺾이는데 금리가 인하되는 겁니다. 닷컴 버블이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95년 연준이 기습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남미도 망가지고 한국도 금융위기가 오고 러시아도 모라토리움을 갔는데 기습적인 금리 인하 이후에 대외가 안 좋아서 보험성 금리 인하 비슷하게 금리를 인하하고부터 96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증시에서 가장 길고 가장 강한 닷컴 버블이 왔거든요. 그때 뭐냐면 미국의 경기는 안 좋은데 경기 선행지수는 깨지는데 주도주의 이익이 유지되면서 주가가 올랐던 것들이죠.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주가가 버블로 가서 S&P 500이 막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이랑 연준이랑 상관이 있어 보이세요? 이 셋의 기업의 이익이랑 고용이랑 상관이 있어 보이세요?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원하는 건 침체가 아닌 정도의 위험에서 금리가 인하해 주길 바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지금 딱 그 조합이에요. 네. 한 가지 문제가 매크로의 경제에서 찾으면 물가. 물가가 다시 3.5% 이상 올라오면 2020년 2년에 기술주의 크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단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갔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아니면 S&P 500의 기술주의 주도력이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AI 사이클로 보면 보통 기술혁신 사이클이 5년을 가거든요. 제가 차트를 하나 아까 이야기 드렸고 차트 두 번째는 뭐냐면 꼭 보내주세요. 닷컴 버블. 네. 그리고 클라우드 빅테크로 넘어갔던 2016년 사이클, 그리고 AI 사이클은 2023년 1월로 보거든요. 챗GPT가 22년 연말에 나왔으니까
보통 이런 기술주 사이클이 보통 5년 정도의 그림이에요. 인프라가 쌓이고 그 산업이 파생이 돼서 넘어가고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확장돼서 클라우드랑 빅테크로 넘어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2023년으로 놓고 보면 AI는 똑같이 5년 사이클은 갈 것 같진 않지만 이제 인프라의 확장의 7분 응선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시장이 크게 무너질 리스크는 커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금은 버블이라는 사람들인데 제 기준에서 정확한 단어는 가열인 것 같은데 어떤 때가 버블이냐면 S&P가 18배, 20배 시장인데 지금 23배니까 버블 아니야? 이거 틀린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근데 이야기야. 더 중요한 건 이 높은 네. PER이 설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PER에서 이익 추정치를 기업이 못 맞추잖아요. 그럼 이게 버블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익 추정치를 상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이익이 나오고요. 지난 2주 동안 미국 이익 증가율이 최근 2년 내 제일 많이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왠지 아세요? 주가가 강했던 게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추정치를 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 대한 구조적인 한계 이야기를 드리는 건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주식시장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 추세가 크게 깨지지 않을 거다. 당연히 지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주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쉬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쉬어가면 그때 좀 사시고요. 안 쉬어가면 보유하세요.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제일 편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가정을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7,000포인트까지 안 꺾이고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7,000포인트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수의 마디가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이 제일 좋은 패에 있다. 크게 침체나 이렇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관세도 진행됐고 대부분 그 지금부터 기술주 이익이 올라오는데 금리 인하되는 그래서 물가가 튀어오르는 건 저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의 위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중국도 우리나라 투자분들 만나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미국이랑 한국이 괜찮은데 중국에 손이 안 간다는 거거든요. 전혀 안 가죠. 네. 왜냐하면 불신의 시장이잖아요. 불신. 근데 이제 저는 몇 년 전에 중국 시장도 한번 오를 때 했었거든요. 그때 오를 때 유튜브에서 중국 주식 투자를 추천하는 분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주식 박살나는 것과 함께 다 사라졌죠. 시장이 크게 한번 무너지면. 근데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증시가 한국이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중국은 지금 항생테크 이런 애들이 좋은데 기대 수익률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시점을 여기 땅 하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중국의 주식 시장의 인덱스보다는 기술주 본토 기술주 지금 항생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투자분들의 습성이랑 조금 반대되는데 미국은 종목을 사고 중국은 지수의 펀드를 사거든요. 네. 맞잖아요. 근데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은 인덱스를 사야 되고 중국은 종목을 사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워렌 버핏이 그 아무리 날고기는 펀드 매니저지만 사실상 S&P 500의 수익률을 연한산 기준으로 하면 1%도 못 이겼어요. 아 진짜요? 네, 지수가 위대한 겁니다. 미국은 인덱스 투자가 상당히 매력이 있고 중국은 인덱스보다는 종목의 변화들을 봐야 되는데 중국의 지금 AI 관련한 부분에서 되게 매력적인 게 많죠. 오늘 점심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애널리스트 선배님이랑 점심을 먹었는데 전 그 이야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피지컬 AI로 놓고 보면 미국이 머리고 로봇이죠. 중국이 몸통인데 갈수록 머리보다 몸통이 중요한 세대로 앞으로 3년 동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머리가 로봇인데 몸통은 뭐예요? 몸통은 이제 하드웨어죠. 제조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제 여기는 제조업으로 확장될 수 있거나 실질적으로 무기나 방산이나 뭐 이런 것들 자율주행도 사실 머리가 아니라 몸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중국의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한국은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 어떻게 보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전자의 디램과 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희망 섞인 단초들의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은 여기서 지수가 더 가려면 메모리와 낸드까지 업황이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줘야 하는데 그거는 강력한 수요이기도 하지만 HBM으로 설비가 넘어가면서 낸드가 부족한 현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HBM과 디램 낸드가 다 좋아지는 그런 그림인데 제가 그냥 이건 저희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존중해서 드리는 이야기지만 그쪽 그림의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그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켓 컬러가 확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가는 종목 수는 주는데
지수는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가장 유망해 보이고요. 지금 가는 종목들을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우실 텐데 저는 산업재라는 주식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산업재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죠? 산업재,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는데 수주를 받는 산업이 산업재입니다. 김 작가님이 차를 사시면 구매잖아요. 근데 기업이 트럭을 사거나 배를 사면 수주가 됩니다. 네, 제가 집을 사면 구매인데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면 수주인 거죠. 그러니까 수주를 받는 산업을 산업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산업재는 경기는 통상 이런 3년짜리 사이클이거든요. 산업재는 3년 동안 좋았다 나빴다를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산업재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큰 사이클을 탑니다. 조선도 2009년, 10년 이때가 정점이었다가 12년을 하락했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림인데, 그래서 산업재는 호흡이 되게 길어요. 산업재 호흡이 긴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제가 배를 하나 수주를 받았어요. 네. 이 배를 하나 수주를 받으면 조선사들은 10%의 선수금을 받고 대부분 90%의 부채로 이걸 지어야 돼. 그러니 수주와 이익이 좋아지는 사이클의 괴리가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22년, 23년부터 시작해서 조선과 방산이랑 같이 수주가 터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방산이 훨씬 먼저 갔어요. 네. 왠지 아세요? 방산이 이익이 더 빠르게 개선됐거든요. 왜냐면 재무구조가 깨끗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조선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선은 이번에 수주를 받을 때 선박을 짓는 데를 도크라고 하는데 도크를 늘리지 않았어요. 도크를 늘리지 않았고 재무관리를 했고, 지금 범용 선박들이 아니라 마진이 되게 좋은 고부가치 선박들을 수주하고 있는데, 저는 신조선가라 그러죠. 조선을 출하하는 가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신조선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크고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아는 주식시장은 저보다 훨씬 더 주식을 오래 하셨던 투자자분도 이 방송을 듣고 있겠지만, 저는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업종의 주가가 빠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조선, 방산, 전력기기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전력기기, 방산 정도의 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선을 기자재 중심으로도 확장하고 조금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AI 쪽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되게 허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너무 종목명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로봇이요? 로봇도 맞죠. 로봇도 맞고, 대기업들이 지금 AI가 이제 어디로 침투해야 되냐면 B2C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AI 채택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이나 물가 상승 부담들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이제 AI 침투를 기업에서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마다 다 한두 개씩 있습니다. AI를 근간으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부문들의 주가가 좋은 걸로 아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들이 좀 커 보이는 쪽이 소프트웨어 이런 쪽인 것 같다. 아마 주식시장에 관심이 조금만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저희는 그런 기업들이나 테마들을 좋은 산업을 보고 있어요. 뭔가 부족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더 질문 드릴 거니까. 한국의 미래 이 책에 보면 AI 시대 유망한 투자 테마 방금 겹치는 것들도 어쨌든 반도체, 전력망, 로봇도 꼽으셨는데, 그럼 전력망은요? 이거는 이 책이 내는 시점과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아니요. 이건 이제 국내 쪽인 거고요. 사실 AI 밸류체인을 딱 그려보면 한국은 되게 편협한 부분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국의 AI 수혜 종목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마른 행주를 짜는 기름으로 수혜주를 뽑아내야 되는 것들인데, AI 밸류체인을 그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분들을 보고 한탄까지 안하지 안타까운 건, 엔비디아를 의미 있게 사시죠. 내가 만약에 재산이, 내 금융자산이 10억인데 막 5, 6억을 사고 계세요. 막 부럽죠? 근데 그런 분들이 엔비디아를 얼마만큼 먹을 수 있냐, 크게 먹지 못해요. 왜냐면 20, 30%만 올라도 그날부터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왜냐면 20, 30% 오르면 등락이 크지 않아도 종목 수익 금액에 큰 차이들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플러스 워낙 투자 원금이 크니까. 그렇죠. 플러스도 크니까. 그런 투자는 지양해야죠. 만약에 내가 10%가 빠졌다 그러면 이제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시간이 내 편이 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투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필라테스랑 비슷하다. 필라테스랑 PT 받으면 코어 근육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투자의 코어는
하나의 테마가 되는 게 아니라 인덱스 중심이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미국 7, 중국 3의 네. 인덱스의 코어를 갖고 한국을 그냥 하나의 큰 근육의 하나로 봐야 된다. 이 중심이 되는 근육이 한국 증시일 수는 없다라는 게 안타깝지만. 그쵸? 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 욕할 수 네. 있지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머지 AI를 살 수 있는 것들인데 AI 산업은 분명합니다. 인프라가 깔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I 인프라를 근간으로 B2C로 막 구매 AI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확장되는 그림으로 갈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부터 반도체 공급 부족보다 더한 게 전력의 공급 부족일 게 뻔하고요. 그냥 전력망 전반에 대한 테마들을 저희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제조업과도 연계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전력망과 관련한 부분에서 원자력도 좋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태양광이 가장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만들어지면 ESS가 들어가야 되고 저는 2차전지 주가는 올해가 바닥이고 본업도 내년 상반기 정도가 진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전력망의 밸류체인을 싹 다 담는 것도 지금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담는 것보다 더 괜찮은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AI가 100이 성장한다고 지금부터 가정을 해보죠. 이만큼 성장한 건 차치하고 그러면 이제 50, 50을 놓고 본다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50까지는 전력망이 60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AI가 50이라면. 그러면 내가 100까지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AI가 100 성장하면 또 저는 100만큼 그 이후에 성장할 산업이 보안이라고 봐요. 보안. 특히 반도체의 성능이나 AI 알고리즘이 성장하게 되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들이 되게 큰데 보안이 가장 큰 매력적인 투자의 포인트가 뭐냐면 외형 성장의 핵심 내에서 지금 논쟁이 걷고 있는 본질은 뭐냐면 진입장벽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신생 보안사를 시스템으로 쓸 수가 없어요. 문제를 일으켜도 기존 애들을 써야 되고 그 오류에서 성장하는 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메인 플레이어들이 무너지고 다음 메인 플레이어가 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산업이라고 진입장벽이 큰 산업들이죠.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같은 것들을 저는 되게 좋게 봐요. 뭐 그리고 반도체 내부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급한 일 있으세요? 왜 자꾸 아까부터 마지막이라서. 아주 종목 이야기를 안 하다 하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걸 왜 하고 있지? 여기 거 더 하면 안 되는데. 종목이 언급된 건 정확하게는 CJ와 하나와 LG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투자에 관련한 이야기와 경제 산업에 대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 책이 주식 입문서처럼 느껴질까봐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무슨 이야기 하다 말이야. 그 이야기. 이거는 그냥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딱딱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저 AI가 생기면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회적인 이탈,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느끼는 안정들이나 그리고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고립이나 정서적인 결함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엄청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 힐링, 웰빙에 관련한 요구들이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그쵸. 네, 저는 AI가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수준 높은 시니어들에게 최적의 모델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커질 것 같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연장 욕구도 그래서 계속 부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나타날 것 같아서 바이오, 생명연장, 힐링, 웰빙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테마를 네이버로 보시면 관련 ETF들이 AUM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 애들도 저는 꽤 괜찮은 투자의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종목들도 막 추천드립니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바이오. 네, 그쵸. 그리고 힐링, 웰빙. 저는 이게 엄청 큰 투자. 왜냐하면 힐링과 웰빙의 이전의 단계의 소비 테마가 뭐였는 줄 아세요? SNS를 통한 과시의 소비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소비 패턴이 변해 간다는 건 기존 애들에서 새로운 테마를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작지 않은 변화들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요즘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힐링과 웰빙은 어느 섹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큰 애들이 개별 기업으로 이야기들이 뭐 예시입니다, 여러분.
일단 ETF 제목도 어웨이 막 이런 거예요. 네. 에어비앤비도 있고 뭐 여행 관련한 애들도 네. 있고 그 안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애들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영양제, 비타민, 보조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테마를 사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과시형의 소비의 패턴들에서 이제 자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트렌드들이 만들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실생활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라서요. 그런 것들도 잘 보시는 게 어떤가. 사실 저 안에 요즘에 뭐 조깅, 뭐 러닝과 관련된 스포츠 브랜드들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꽤 높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아식스 많이 올랐죠. 네. 제가 러닝을 하고 있어서. 아, 그러세요? 네, 온러닝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럼 힐링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연결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K뷰티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뭐 이건 섹터니까요. K뷰티의 성장세는 뭐 앞으로도 이미 사실 주가가 뭐 어떤 종목들을 보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을지 저는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바깥에 나가보면 제가 이제 고향에 갈 일이 요즘 좀 많이 생겨서 역에도 가면 기차표를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만 해도 그렇게 구하기 힘들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수소역도 생겼고 이제 KTX 서울역도 있고 한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맞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게 캐데몬이라는 뭐 이제 핫한 넷플릭스 영화라고 봐야 돼, 드라마로 봐야 돼, 애니메이션 그런 것도 인해서 어쨌든 그건지 몰라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계속 유입되면 어쨌든 그들이 쓰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이제 또 K뷰티가 들어가는데 미용기기 들어가고 근데 뭔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해 주신 거 뭐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전력망 로봇 기술 위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이쪽 섹터를 안 좋게 보시나 싶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중국이 이제 내수부양 정책들을 상당 부분 진행했고 중국을 가보면 지금 신천과 상해랑 북경이랑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북경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네. 상해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 최근에 금융시장 돌기 시작하면서 심천은 완전 호황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중국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중국 내수 소비재들 뭐가 좋아요 막 이런 이야기들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중국에서 우리가 잘 팔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중국 관광객 오면 우리나라 면세점에 관련 품목들 좋아지겠지만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잘 팔 수 있는 것들은 뉴욕에 있는 백화점에서도 잘 팔리는 상품들은 중국에서 잘 팔립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만나본 상해 애들은 지네가 우리보다 잘 사는 줄 알아요. 전 그리고 그게 완전 틀린 이야기라고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미슐랭이나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나 정말 하이엔드의 태스크보드가 이상의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은 중국 현지화를 엄청 잘해서 가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 세계적인 경쟁 우위를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바로 무형의 자산들이에요. 유형의 자산인 K뷰티보다는 무형의 자산이 미디어 콘텐츠들인 거죠. 왜냐면 제가 홍콩과 대만에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제사랑 트와이스를 몰라요. 네, 왜냐면 중국이 막아놨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이제 시장 개방하고 다시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옛날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저는 무형의 K 컨텐츠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에서 먹히는 K 컬처가 중국에서 워킹하지 않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영화든 마찬가지입니다. K-엔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K 엔터를 근간으로 이제 확장됐던 게 뷰티죠. 네,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순환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신정부의 방향성도 그걸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그림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나오겠죠. 이제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APR의 시가총액이 암호를 넘어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엄청 큰 변화죠.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들이 이전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치를 통해서 확장되는 상품들이 마치 바이오 신약처럼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형의 자산의 우위는 운이 아니라 플랫폼의 영향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산업들이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 좋겠죠. 어떻게 가다 이쪽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산업에 K 뭔가 유형적인 바이오나 뭐 피부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화장품 좋지만 이런 것보다 이제는 뭔가 무형을 좀 더 좋게 보신다는 의미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산업을 좋게 보고 그 산업은 나머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2018년, 20년부터 우리나라 무형의 소비재들이 유형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제 예상대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더 못 본 게 있죠. 그 무형의 컨텐츠의
우위가 또다시 유형의 라면이나 나머지 소비재로 넘어갈 거라는 건 제가 생각은 못 했는데 맞아요. 지금 그런 그림이다라고 물어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그렇죠. 선순환 구도의 그림으로 가는 건 맞겠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면서 짜파게티를 안 좋아할 수 있냐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좀 더 긍정적인 관점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식품 업체들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체들도 사실 중국이라는 마켓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던 것들인데 신흥국들이나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경험치들이 지난 3, 4년 동안 많이 쌓여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형 확장가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K푸드도 앞으로 K엔터 이런 무형이랑 함께 지금도 굉장히 좋았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방향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제 뭐 시작한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보단 무형이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또 K푸드는 또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선순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순환에서 가장 시작은 무형이니까 이쪽을 더 그쵸. 예전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컨텐츠보다는 음식의 그림이죠. 그래서 태국과 일본이 음식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확장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여행으로 확장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요즘에 한국만의 특이한 모델로 가고 있는 건 전자제품으로 한국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 선순환 관점에서 나머지 산업으로 낙수 효과가 넘어가는 그런 그림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는 그게 일시적인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네, 물어보셨으니까 제 전문가가 아닌데요.